오늘 사드 문제 한미 간의 공식 협의가 시작됐다고 양측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어떤 면에서 사드를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실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오늘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김철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사드라는 건 미사일을 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그렇죠. 미사일을.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가 뭐 스커드니 노동이니 무수단이니 여러 개를 들었는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한테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은 우리가 토마호크나 이런 순항 미사일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탄도 미사일입니다. 네네. 탄도는 곡선 궤도를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 핵 실험 또 이어서 그 미사일이라는 것은 그 투발 수단 아닙니까? 네. 무기화했을 때 투발 수단에 대한 그 방어형 시스템을 갖춘다는데 예. 이 주변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면서 이 방어용 시스템도 주변국의 눈치나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를 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미사일 위협이 미래 위협이 아니고 명백하고 현존한 당면 위협입니다. 네네. 우리 앞에 당면해 있고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성 발사를 가정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도 이미 북한이 3단 분리 기술이라든가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기술까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1998년 이후에 그동안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거의 20여 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스커드에서부터 지금 KN-5A까지 다종다양한 미사일을 마치 폭죽 터치듯이 말이죠. 시험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드 배치를 우리가 이번에 한미 공동으로 이 당면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서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는 걸 확인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예, 오늘 그 얘기 앞으로 할 거고요. 네. 지금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북한의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종류들을 어떻게 다른 것인지, 사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걸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죠. 스커드도 이제 과거 소련에서부터 온 미사일 중에서 B타입과 C타입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러니까 스커드가 쉽게 말하면 단거리 미사일인 거죠? 그렇죠. 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단거리죠. 네. 3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스커드 C는 이제 약 500km까지 사거리가 확장되는 거고. 네. 스커드 미사일은 대부분 휴전선 부근에 배치되어 있는 게 휴전선에 맞습니까? 임접한 것이 아니고 한 거는 30에서 50km 30에서 50 정도. 후방에 이제 배치된 이렇게 벨트 형태로 이제 이렇게 쭉 휴전선 선을 따라서 자기들의 전략적 필요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미 실전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 400여 개가 실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제일 가까운 자리에 단거리 미사일이니까 가까운 그렇죠. 위치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정보 당국에 의하면 이미 중동에까지 수출했던 경력이 있는 네. 그러니까 다양한 고장 탐구나 수리 능력까지 또는 기술 지원까지 능력을 겸비한 이미 배치가 됐죠. 네. 그다음에 노동 미사일 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노동 미사일도 이미 배치가 됐고요. 중거리 미사일이죠. 중거리 노동 미사일은. 그리고 무수단이라고 칭하는 자, 잠깐만. 노동 미사일은 대략 휴전선에서 몇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거리가 1000km라 그러니까 1000km 후방으로 이렇게 나간 게 아니고 네. 지금 일벨트라고 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의 후방으로 바로 뒤쪽에 한 50km 내지 100km를 더 떨어져서 그러니까 한 150에서 200km 연상의 벨트 형태로 다각적 지형 지물을 고려하겠죠. 네. 그렇게 벨트가 돼 있고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150km 정도 그렇죠. 떨어진 쪽에 배치되어 그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세3의 지대라고 할 수 있는 3의 벨트 형태로 배치된 게 이제 우리가 무수단 미사일, 미사일이 한 4,000km 이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상 언제 어디서나 김정은의 명령에 의하면은 공격을 할 수 있는 네. 북한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방어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양 지역은 방어를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단계적으로 다종다양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저기서 또 특히 유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고정형이 아니고 이동식 발사대, 이른바 텔이라고 하죠. 예. 텔을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장소를 수시로 변동해 가면서 전략 목표 타격이나 주요 군사기지 또 패닉 현상을 익힐 수 있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여줘 왔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치하려고 하는 한반도의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가
스커드 노동 미사일을 잡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잡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저희 입체 그래픽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게 사드하고 팩3 패트리오트를 같은 지역에 지금 위치시키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인 거죠? 그렇죠. 그 공격하는 미사일의 고도에 따라서 가급적 우리 그 대한민국의 영토로부터 고공에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그 근접에서 떨어지기 전에 요격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미사일 우리 대한민국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2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미사일은 주로 항공기나 저고도로 접근하는 표적에 대한 요격이고 자, 지금 그러니까 것은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제일 가까운 데서 쏘는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이 발사되면 우선 저 고도, 지금 높은 고도에서는 사드가 요격을 해서 떨어뜨리고 그렇죠. 그래서 고고도고요. 그렇죠. 만약에 요격을 사드가 못하면 그 다음에 그 팩3 패트리어트가 좀 더 낮은 고도에서 그렇죠. 저 고도는 어느 정도에서 하는 거죠? 패트리어트가 그러니까 저 패트리어트는 50km 이하에 10km부터 한 30km 정도 사이에 그 근접해서 왔을 때에 그 요격하는 미사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이 어떤 탄도 미사일을 쏘냐에 따라서 또 방향에 따라서 그것을 레이더가 잡는 방법에 따라서 요격 방법도 수단도 다양한 팩3를 할 거냐, 사드를 할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그럼 후방에서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하진 않죠. 사전에 궤적을 예측을 하고 적의 배치 상황을 정보하고 같이 겹쳐가 되기 때문에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과거에 그 1990년 초반에 패트리어트가 초기에 개발됐을 때 뭐 요격률이 뭐 10%대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20여 년의 경과를 통해서 80% 이상의 요격률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게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이고 또 사드도 다양한 그 정보 자산과 연동해서 그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의 예상되는 궤적에 대한 충분한 연습과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효용성에 최우선을 두면은 이것은 대단한 그 군사전략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스커드 미사일이 아까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50km 정도 후방에서 거기서 쏘면 고도가 대략 100km 정도까지 올라간다라는 게 맞습니까? 100km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떨어지는 스커드는 사거리가 기본적으로 뭐 맥시멈 따지면은 그 개량인 경우에 700km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분계선에서 한 50에서 90km 벨트에서 쐈을 경우에 이미 배치된 것 중에서 이제 이동식으로 발사되는 것까지 포함했을 때 우리의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이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그 장거리를 나르기 위해서는 포물선을 높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드가 스커드에 무용하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종심이 짧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만은 그래서 무용하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커드이든 또 노동이든 탄도 미사일에 대한 요격력은 레이더 성능과 배합하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그것보다 더 뒤에 있는 중거리 미사일, 노동 미사일을 쏘아 올렸을 때의 고도, 그것을 요격하는 것도 그 시스템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 30여 기가 배치된 걸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그 다양한 그 북한이 그런 그 자기들의 취약성을 알기 때문에 이동식 발사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발사를 하겠지만은 이런 거에 대한 그 대응 능력도 우리가 레이더 성능에 따라서 탐지하고 또 그거를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졌다 이렇게. 노동 미사일은 고도가 그 정도에서 쏘면요, 휴전선에서 뭐 150km 정도 후방에서 쏘면은 고도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90에서 120km 정도 그 분가선에서 쏘면은 이제 정확한 고도는 뭐 실제 발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40km 이하 정도, 40, 50km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거리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사드는 각도에 40에서 따라서. 150까지를 요격하는 거죠. 사드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40km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사드가 먼저 요격을 하게 그렇죠. 되겠군요. 예. 그리고 만약에 요격에 실패하면은 더 밑에 아래 고도 15km 정도에서 그렇죠. 와서 거기서 다시 패트리어트 3가 요격을 하게 되고요. 네. 노동하고 스쿼드를 잡는데 사드가 과연 유효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장이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스쿼드 미사일의 이른바 텀블링 현상이라고 해서 이게 곧바로 이렇게 깨끗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좀 떨린다. 그리고 이렇게 좀 뒤틀리는 것 같은 궤적이. 그래서 정확하게 명중을 시키지 못한다라는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과학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현재 단계에서 우리 과학자들이 그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지만은 네. 이른바 텀블링 현상이라든지 이른바 기만탄, 우리의 대응을 기만하기 위해서 디코이탄이라든가 이런 기만을 유도하는 텀블링 기술까지를 개발했느냐 여부는 추가로 하게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의주시하는 그 예측되는 탄도하고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그 기만탄 여부나 텀블링에서 오는 그런 편차 이런 거를 수정 보완해서 이것을 교정을 해서 정확하게 발사 신호 정보를 보내는 데는 상당하게 기술적 진보가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최첨단 기술의 텀블링기까지 구사하면서 그 어떤 대한민국을 공격하느냐 여부는 상당히 논란이 있지만은 현재 상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기만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만탄도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기만 속이는 것, 실제 폭탄이 아니라 다른 걸 기만하는 것을 날려보내서 그거를 식별할 수 없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 대비가 된 겁니까? 그렇죠. 사전에 그 징후 목록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북한이 기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수천여 발을 동시에 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준비한 그런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연합 정보 자산 이런 거하고 이렇게 합치가 되면은 충분히 예측하고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지금 그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일 큰 이유가 실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무슨 엑스밴드 레이더를 얘기를 하지만은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전략적 의도가 상당히 있는 거고 우리가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그 말씀 아까 하셨고요. 예.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다롄이라든가 상해라든가 그 동부 연안선하에 상당히 미사일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레이더 형태가 우리가 어쨌든 제한된 범위에 북한만을 겨냥을 하지만은 자기들의 일단 유사시에 어떤 위협적인 공격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우리 대한민국에 설치된 사드 엑스밴드 레이더가 중국 전역 본토를 커버하는 게 아니고 커버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우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이런 모드를 선택하기 때문에 북한의 우리는 핵심 본질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치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중 관계, 군사적 관계 속에서의 군사적 압박이라든가 남진하에서 저기들도 일정의 그 섬에다가 지대공 미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X밴드 레이더의 그 레이더 성능을 확대 부각함으로써 어떤 군사적 압박이라든가 외교적인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속셈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엑스밴드 레이더를 90도 각도로 해서 600km 정도까지만 종말 단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본토까지는 뭐 미치지도 않는다라는 입장인데 중국의 주장은 이걸 언제든지 시스템을 각도도 늘리고 좀 거리도 늘리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군사적 신뢰 프로그램 변조라든가 모드 자체를 변환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예. 이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처를 중국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가능하긴 한 겁니까?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거리도 지금 아까 늘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종심이 짧고 탄도미사일이 올라오는 순간도 굉장히 수초에 불과한 그런 아주 긴박한 순간인데 언제
한정된 지역에 대한 미사일 커버도 어려운데 모드 자체를 바꾸는 것도 상당한 많은 그 시간과 그 모드 시스템 전환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레이더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정도 범위를 어디까지 탐지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X밴드 레이더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8,000 내지 그 12,000MHz 장거리 주파수 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고 장거리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전파가 장거리까지 극초단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 미사일 중국이 나름대로 배치한 미사일 계제라든가 자기들의 그 군사적 작전 행동이 이 X밴드 레이더로 해서 노출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가장 크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미국의 그 전략 자산 그 X밴드 레이더뿐만 아니고 각종 폭격기라든가 SLBM을 대처하기 위한 핵잠수함이라든가 지금 F-22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런 그 모든 전략 무기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어떤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큰 겁니다. 그래서 X밴드 레이더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와 제한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도 이미. 네. 그러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X밴드 레이더가 아니라 다른 걸 더 우려하는 거란 말씀인 그렇죠. 거죠. X밴드 레이더 자체가 공격 무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저게 도발을 탐지하는 건데 중국의 논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주변에 그 동북 해안선상에 배치한 자기들의 그 등펑 21D라든가 각종 그 미사일 자산들이 미국의 레이더 시스템 커버리지 안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쪽에서. 예. 근데 그런 그 레이더를 실제로 레이더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컨대 어떤 것들을 우려하는 북한의 그 핵이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됐을 때 예.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과 그 한미 동맹에 의한 자의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B-2 스텔스 폭격기라든가 B-52 이런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진출하는 그 명분과 당위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고대 폴밀적인 요소, 정치 군사적인 요소를 감안한 중국 왕이 외교부장도 그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치 군사적인 전략적 소통 조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우 박사의 해설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